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제가 살면서, 이건 잘했다 싶었던 거를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잘했다 싶은 거는 사실 좀 뭐 소소하게 따지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제 무모한 도전들을 좀 한 게 있어요. 제 인생은 좀 뭐랄까 좀 되게 안정적이고 엄청 어 기복이 많이 없었던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인생 가운데 나름 상대적으로 좀 도전을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뭐 이제 그 교회 뭐 누나 동생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 어떤 티셔츠를 만들고 그걸 이제 뭐 팔아보기도 하고 전시회를 해보기도 하고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랑 같이 전시회를 해보기도 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도 해보고 뭐 사진을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뛰어들어 보면서 했던 도전들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소소하게는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책도 많이 읽었었고 또 뭐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뭐 이런 것들 뭐 아주 소소하게 따지면은 잘했네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뭔가 핵심적으로 할 만한 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굵직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네 개를 꼽아봤습니다. 좀 적어놨으니까 보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대학을 그냥 점수 맞춰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그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뭘 하고 싶다든지 뭐 어떤 꿈이 있다든지 나는 이런 게 내 적성에 맞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왔고 1학년 때는 되게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뭐 땡땡이도 쳐보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대학생도 됐고 좀 자유를 느끼자 해서 1학년 때는 진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군대에서 정말 진지하게 꿈과 어떤 대학 생활이나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복학을 했을 때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건 저랑 같이 동기였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은 다른 대학교 다니시다가 거기를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다가 다시 수능을 봐서 저희랑 동기가 된 거였어요. 그 형님은 군대도 다 해결이 됐고 하니까 저희가 군대 갔다 오고 정신 못 차릴 동안 쭉 계속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복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형님은 벌써 3학년, 4학년이 돼 계셨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이제 취업도 하셨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형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고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복학하고 나서 바로 그 학기부터 제가 7월 군번인데 2달 뒤에 바로 복학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대생이고 공대생은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군대에서 수학의 개념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7월에 제대해서 바로 그 달부터 노량진으로 가가지고 고1 공통 수학부터 수원, 수투 다시 다 듣기 시작했어요. 2달 동안 그걸 다시 마스터하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전공 수업에 진짜 매진하기 시작했죠. 제 이제 스케줄은 거의 이제 첫 차를 타고 와서 저희 공대 도서관에 자리를 맡아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9시에 첫 수업을 들어가요. 그럼 맨 앞에 이제 그 앉으려면은 또 자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자리를 딱 전공책을 놔두고 자리를 맡아놓고 수업을 듣고 또 수업이 끝나면은 도서관 내 자리 가가지고 또 복습하고 레포트 쓰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제 뭐 한 3시나 4시쯤 실험 끝나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다시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밤 늦게까지 공부한 다음 막차를 타고 집에 오고 다시 그 다음날
첫 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거를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이렇게 4학기 2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달렸어요. 특히 이제 방학 때는 제가 전공 수업 자체가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점을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계절 학기들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겨울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절 학기를 다 들었습니다. 채울 수 있는 학점 끝까지 다 채워가지고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다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이러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2년 내내 4학년 1학기 때까지 달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제 스스로도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 공부가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이 막 좋진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봐가지고는 학점이 좋지 않았으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제 스스로한테는 제가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해봤고 특히나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으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 성취감, 뭔가 하나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그걸 느끼게 된 게 저한테는 되게 크고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 없이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뭐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사실 그때만큼 제가 힘들게 노력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 한계보다는 역치가 다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볼 수 있었고 부딪힐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옷에 관심을 가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옷을 잘 입는다, 뭐 지금 몸매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몸무게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보다도 좀 더 체중이 늘었고, 뭐 옷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옛날만큼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잘 입으려고 하는 편도 아닙니다. 뭐 옛날에도 그렇게 잘 입었다는 건 아니고,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옷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엄마가 사다 주는 옷 입는 그런 남자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이어트라는 걸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계기 없이 시작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하셨어야 되는 그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시기랑 맞물려서 그냥 저도 헬스장 가서 아무것도 요즘처럼 무슨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단순히 런닝머신 위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운동은 뛰는 거, 땀내는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헬스장에 기구가 많았어도 그냥 새벽 6시에 문 열 때 가가지고 런닝머신 제가 키고 그냥 뛰었어요. 그때 트레이너 형님이 미국 야구 보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야구를 그 새벽이면 거기는 저녁이라서 틀면 딱 시작했는데 진짜 1회 시작하면서부터 9회 끝날 때까지 그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뛰었어요. 저희 헬스장은 남자 그 공간이 굉장히 작았어가지고 남녀 구별되는 헬스장이어서 남자 쪽 헬스장이 진짜 작았거든요. 그래서 런닝머신도 2대밖에 없고 TV도 이 천장에 달려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 형님이 트는 거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뛰면 이제 땀이 젖잖아요. 이렇게 땀이 흘러내려오고 또 배 밑에서 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젖어 올라와요. 저는 이 두 개가 무조건 만날 때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한 1시간, 2시간, 3시간 되더라고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고 집에 와서는 잡곡밥 먹고 뭐 쌈 먹고 채소 먹고 뭐 이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단백질 먹고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뺐죠. 근데 그때 제가 살을 16kg인가 뺐어요. 80kg 대 중반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68kg까지 제가 뺐습니다. 제가 키가 179.1인데 그 정도면은 꽤 마른 편으로 이제 정상 체중에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아래쪽인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을 빼니까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옷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어깨도 이렇게 피고 다니게 되고 시선도 딱 자신감 있는 그런 또렷한 눈빛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 자신이 자신감이 생기고 옷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어떤 옷이 나한테 어울릴까를 생각하면서 깔끔하게 입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너 옷 되게 깔끔하게 잘 입었다라고 해주고, 그런 어떤 외모적인 평가들이 쌓이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외모가 준수해야 이 사람의 평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 스스로에 대한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프라이드, 어떤 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얼마나 높여주느냐인데, 그게 운동을 하고 건강한 몸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 깔끔하게 옷을 입는 이런 안목들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 인생에서 보면은 제가 가장 자신감이 넘쳤을 때는 딱 그때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몇 년간의 요요가 오고 다시 이제 운동화 다시 이렇게 하는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제가 자존감이 떨어지려고 할 때면 저는 다시 운동을 해요. 다시 운동을 열심히 시작하고 다시 몸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죠. 제 자존감을. 운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성실한 그 태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놨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하나 말하려면 진짜 많은데 짧게 말하려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의 것이에요.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단순히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아내의 임신과 그 출산의 과정에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지금 육아를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 내가 다른 아빠들보다, 다른 아빠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내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개입할 수 있었다. 더 많은 부분 내가 노력할 수 있었다는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병원에서 자연분만 혹은 뭐 제왕절개 이렇게 나뉘는데, 그 두 개가 아니고 자연주의 출산은 어떤 의료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방식이죠. 그러나 이제 생각하듯이 무슨 뭐 초가집에서 산파 할머니만 계시고 막 낳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의료적이고 충분히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가운데서 최소한의 의료 개입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의료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모와 아이의 힘으로만 이제 출산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의료적인 개입을 하는데 뭐 어쨌든 문제는 그걸 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뭐 저는 어떤 출산 방법이든 다 위대하고 정말 그거는 어떤 것이든 간에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출산하신 그 어머님들, 여성분들, 산모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다 보면 다른 출산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고 생소하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 출산 당일날이 돼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모와 이 남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동반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동반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기쁘게 그 임신 과정과 출산 과정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딸기 먹고 싶어 딸기 사다 줘 해서 딸기 사러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출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임신 과정 중에 아이는 배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알아야 하고 임신 당사자인 산모는 그거를 몸으로 느끼지만 아빠들은 그걸 몸으로 느낄 수도 없고 호르몬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책도 굉장히 여러 권 읽었고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것 그리고 뭐 임신 전반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몸으로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배운 거 뭐 알겠냐 그러는데 사실 책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걸 공부하고 공감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마사지 혹은 스트레칭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런 거에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민감하게 막 이런 게 아니고 딱 나를 세우고 그러니까 어떤 촉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빨리 그걸 캐치해야 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뭐 잠깐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뭐 아내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같이 하면요. 한 40분 동안 이렇게 아내의 몸을 제가 다 견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체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손을 들고 만약에 손을 들고 40분 동안 있는다 그러면 여기가 아프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스트레칭 저런 스트레칭 하다 보면 저도 힘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3, 40분 정도 아내를 스트레칭 해주고 하는 게 힘든데 아내는 이걸 10달 내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임신 체험 도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만큼 힘들면 이거보다 배는 더 힘들겠구나. 수십 배는 더 힘들겠구나.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행동들이 있는 거죠. 뭐 만약에 아내가 입덧이 심하다 그럼 뭐 입덧 뭐가 그렇게 심하지가 아니고 진짜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로션을 핸드크림을 발랐는데 그 냄새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냄새에 힘들어하지 맨날 바르던 건데가 아니고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저는 향수를 잘 뿌리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뭐 산부인과 간다거나 그럴 땐 향수를 처음엔 뿌렸어요. 근데 이 향수 냄새를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 그럼 산부인과에는 대부분 임신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텐데 그분들도 이런 냄새가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신경이 쓰이면서 안 뿌리게 되고 핸드크림 같은 것도 뭐 향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 바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출산 과정을 다 이제 옆에서 겪고 함께 하다 보면 아내에 대한 존경 같은 것들이 생기고 진짜 출산하신 분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온 아이에 대한 그런 어떤 대단하다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뭐 그런 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달까? 그러니까 제가 보던 시각이 요만큼이면 세상에 내가 보지 않았던 정말 넓은 부분이 있구나. 나는 스스로 편견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시각이 넓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더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육아에 참여하는 그 정도라든지 이런 게 굳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면 나도 출산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출산은 100% 산모와 아이가 해요. 저는 뭐 제가 뭘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는 산모와 아이가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진짜 요만큼도 힘든 게 아니거든요. 보면 느껴져요. 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진의 그런 어떤 뭐 위생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힘줄 때 같이 힘을 받쳐줄 수 있고 하는 어떤 능동적인 어떤 개입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하니까 제가 육아에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오히려 아내가 저한테 아이한테 좀 애착을 분리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고 저는 지금도 아이를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제가 그렇게 개입했고 함께 했기 때문에 느낀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저는 참 되게 좋거든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출산 방식을 제안해 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해 줘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그런 경험들을 저한테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게 너무 고맙고 참 되게 인생에서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을 모든 분들께 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분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뭐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맞는 방식으로 출산을 하시거나 혹은 뭐 출산 자체도 고민을 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데 다만 이제 이 임신을 앞두시고 계시거나 임신을 하셨거나 출산을 앞두시고 계신 아빠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아내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출산의 과정이나 뭐 자연분만을 한다든지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자연주의 출산을 하신다든지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아빠 되는 나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요즘 너무 책이 잘 나와 있거든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뭐 인터넷에 있는 그런 후기들도 너무 좋지만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잘 정리되어 있는 문서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끊임없이 그 안에 어떤 그런 작은 변화들 캐치하시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건 아내들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 출산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것들을 늘 칭찬해 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게 정말 아빠 된 자신을 위해서 정말 너무 좋아요.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좋은 것들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에 대한 꿈을 가진 걸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하길 잘했다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이랑 꿈을 찾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저는 기독교에서는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목표죠. 하나의 뭐 어떤 상징적인 목표, 내가 이제 평생 따라갈 꿈 같은 거예요. 직업이 아니고. 이걸 찾기 위해서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쓱 들어와서 아 좋다 이걸 해야겠다 나는 이걸 할 사람인가 봐 이게 아니고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하면서 사는 게 즐거울까
이거를 대학 다니는 졸업할 때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편해져서 고민이란 걸 할 수 있을 시기부터 4학년 1학기 휴학을 할 때까지 그 몇 년간을 진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부모님과 이런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영상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걸 좀 취미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뭐 그런 우려와 걱정들을 제가 이제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혹은 저 스스로한테도 과연 이게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냐 아니냐 혹은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냐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그 당시에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되게 많이 알게 됐고 스스로를. 그게 저한테는 참 크게 남은 거죠. 나를 알게 됐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잘 흘러왔어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꿈이란 걸 아무나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하고 싶은 걸 찾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나 제가 그거를 그냥 우연찮게 발견했던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꿈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해줄 얘기들이 있다는 게 전 그게 참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그 전 영상들에서 좀 미리 다뤘던 건 요즘 정말 그냥 취업, 뭐 돈 버는 거, 뭐 집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냥 생활하는 거, 살아내는 거에 대한 고민만 하기에도 너무 벅찬 시대잖아요. 그게 저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러나 이 꿈이라는 걸 갖고 인생의 어떤 이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 사람의 어떤 피로도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똑같이 하루하루를 좀 버거워하면서도 어떤 이상적인 지향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먼저 찍었던 거고 그런 얘기들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방법 그런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꿈을 찾았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지향점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행복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네.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길어진 만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생 살면서 잘했다 싶은 거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대학교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대학교 때 내가 이걸 해봤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 대학생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면 곧 이제 대학생이 되실 분들. 이런 거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대학 때 내가 이런 건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크게 의미 없더라 하는 거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거 합쳐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